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쌀 장인이 평생을 걸어 지켜온 전통,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출장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본으로 돌아온 날, 일본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언론은 정체불명의 그 기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왜 일본 전체가 흔들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감동 스케치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라카와 유이입니다. 교토에서 3대째 이어온 도정소의 장녀죠. 36살이지만 어릴 때부터 쌀과 함께 살아왔으니 쌀에 관해서만큼은 3대에 걸쳐 200년 경력이라고 자부합니다. 도정소 문 앞에 걸린 간판 글씨는 할아버지의 필체입니다. 낡고 바랜 나무 간판이지만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자 역사예요. 오늘도 저는 도정소 안에 멈춰선 기계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공중에 떠다니는 쌀가루가 반짝이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아름다운 광경이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쓸쓸합니다. 쌀 대란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 도정소의 주물량은 바닥을 찍고 있어요. 전화기 옆에는 방금 취소된 주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종이 끝이 말려 올라간 모습이 제 마음처럼 지쳐 보이네요. 손가락으로 그 종이들을 만지작거리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해봐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막을 수 없어요. 대를 이어 지켜온 가업이 제 손에서 끝나는 걸까요? 한국 쌀은 화학비료 덩어리야. 기계로 밥을 짓는 건 쌀에 대한 모독이야. 진짜 쌀맛은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유이, 그걸 절대 잊지 마.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시라카와 켄지는 일본 도정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그의 손을 거친 쌀은 교토 최고급 요리점에서도 극찬을 받았어요. 까다로운 미식가들도 아버지의 쌀만큼은 인정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저는 진리처럼 받아들였어요. 고등학생 때였을까요?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 친구가 선물로 준 쌀을 한번 먹어보고 의외로 괜찮네라고 무심코 말했다가 큰 혼쭐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 이게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버지는 그 쌀을 쓰레기통에 내던지셨어요. 당시에는 아버지의 반응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제 안에도 어느새 그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산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기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품게 됐죠. 심지어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공부할 때도 최신 기술보다는 전통 방식만 고집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전역의 쌀 대란이 일었고 도쿄와 오사카의 대형마트에서는 쌀이 동났어요. 편의점 삼각김밥까지 진열대에서 사라졌다니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정부는 비축미 방출을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어요. 매일 뉴스에서는 쌀값 폭등과 품질 저하 문제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처는 하나둘 떠났고 수입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주문이 밀려 야근을 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도 있어요. 직원들 월급도 걱정되는 상황이죠. 이대로 가다간 3대째 내려온 가업이 제대에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날마다 커져갑니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약값이 밀려있다는 통보가 왔어요. 어머니는 심장질환으로 입원 중이신데 수술비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는 일본 쌀 산업의 몰락이란 자막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기자들은 일본의 전통적인 쌀 생산 방식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지적하고 해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럴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기계가 쌀을 만든다고? 말도 안 돼. 우린 그런 시대에 굴복하지 않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멈춰버린 도전기를 다시 켜보려 하지만 손이 덜덜 떨립니다. 손바닥에 쌀알 몇 개를 올려놓고 느껴보지만 예전 같은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던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요.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 제가 이어받은 그 자존심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도정소 나무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유통업체 담당자인 타나카 씨예요. 평소라면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며 새로운 주문서를 내밀었을 텐데 오늘은 표정부터 어둡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문서 대신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있네요. 유이 씨, 안타깝게도 저희도 더 이상 타나카 씨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20년 넘게 거래해온 그조차 이런 표정을 짓는군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알아요. 더 이상 거래를 못 하신다는 거죠? 시장 상황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죠.
타나카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거래처마저 끊기는 순간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이제 정말 끝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부터 이어온 이 도정소가 제 손에서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타나카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테이블에 앉아보자고 제안했어요. 무거운 한숨과 함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타나카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스마트 도정 포럼 아십니까? 일본 농협 쪽에서 유이 씨를 대표로 추천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전통 도정의 자존심을 소개하는 자리라네요. 한국 정부에서 초청장도 보냈다고 하던데.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아버지가 그토록 경계하던 곳이잖아요. 내가 왜 거길 가요? 한국 쌀은 밥도 아니에요. 화학비료 덩어리라고요. 그런 자리에 전통장인이 왜 필요합니까? 타나카 씨는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유이 씨,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한번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요. 출장비는 모두 지원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뜻을 제가 어길 수는 없습니다. 타나카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일주일 안에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져 긴급 수술비 선납이 필요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 수술은 미룰 수 없는 일이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해요. 전화를 끊자마자 통장 잔고를 확인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타나카 씨가 놓고 간 명함을 만지작거렸어요.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어머니의 수술비, 도정소의 미래. 밤새 고민하다 결국 아침이 되자 타나카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타나카 씨, 포럼 출장 수락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현금이 모자란 저는 결국 포럼 출장을 수락했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번이 내 자존심을 지킬 마지막 도정이야.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이곳은 아버지가 그토록 경계하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무인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에 묵게 됐어요. 일본 농협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준 덕분이죠. 방에 들어서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짐을 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의외로 아름다워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저게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인상적인 풍경이네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여러 음식이 있었지만 제 눈은 자연스레 쌀밥으로 향했죠. 그저 습관처럼 접시에 평범해 보이는 흰 쌀밥을 담았어요. 어차피 실망할 텐데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죠. 한국 쌀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밥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섰습니다.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아무도 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입안에서 퍼지는 은은한 향, 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 잡내 하나 없는 깔끔한 마무리, 어떻게 이런 맛이 가능한 걸까요? 이건 제가 알던 한국 쌀의 맛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화학비료 덩어리와는 전혀 다른 맛이에요. 오히려 일본 최고급 쌀보다도 깊고 풍부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곧바로 식당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이 쌀 어떤 품종인가요? 특별한 쌀을 사용하나요? 직원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냥 일반 국산 쌀이에요. 특별한 건 아닌데 요즘은 AI로 재배하고 도정까지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 많아서 맛이 일정하고 좋죠. 저희 호텔은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쌀만 사용하고 있어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AI로 도정한 쌀이 이 정도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계가 이런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토록 경멸하던 방식인데 입맛이 이상해진 건가 싶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밥을 먹어봤지만 여전히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내일 있을 자료를 점검했어요. 생각보다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한강과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며 아침에 먹은 밥맛을 떠올렸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그 맛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본에서 가져온 자사 쌀을 지어 먹어보기로 했어요. 객실에 있던 작은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물량을 정확히 맞추고 쌀을 3번 씻은 후 30분간 불리는 과정까지 평소처럼 정성을 다했어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비교 실험의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밥이 완성됐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고소한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비싼 일본 쌀의 향기였죠. 한 숟가락을 입에 넣어봤어요. 분명 맛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익숙해진 그 맛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씹어봐도 아침에 먹었던 그 맛은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흰 쌀인데 왜 맛이 다른 걸까요? 믿었던 일본 쌀의 우월함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익숙했던 자존심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아버지의 가르침이 잘못된 걸까?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통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었고 다른 가능성은 생각조차 안 했죠. 처음으로 전통과 기술은 함께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먹은 밥의 맛을 다시 떠올렸어요. 부드럽고 찰진 그 식감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평생 쌀을 연구해온 제가 왜 이런 맛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단지 손맛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처음 보는 도시의 불빛이 제 마음속 어둠을 조금씩 밝혀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국제 스마트 도정 포럼이 열리는 대형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경계심을 품은 채 참석했지만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의 말을 잃었어요. 대형 스크린에서는 논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드론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며 미세한 온도와 습도, 토양 상태까지 체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동화된 도정 시스템이 실물 크기로 전시되어 있었고 그 앞에서 관람객들이 탄성을 자아내고 있었어요. 각 부스에는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모여들어 기술과 맛, 철학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려 했어요. 결국 기계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부스에서 시연 중인 작은 도정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투명한 패널 너머로 쌀알이 정교하게 도정되는 과정이 보였어요. 쌀알 하나하나가 센서에 의해 분석되고 최적의 압력으로 도정되는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그 정밀함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기계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장인의 손길 같았어요. 쌀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도정 강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장인의 섬세한 판단과 비슷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서 말을 걸었어요. 일본에서 오신 유이 씨 맞으신가요? 돌아보니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박정우라고 소개했어요. 한국 최대 식품기업 푸드넥스트의 스마트팜 개발 총괄 이사라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기다렸습니다. 일본의 전통 도정 기술을 직접 만나볼 기회가 드물거든요.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처음엔 경계했지만 이내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박정우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맛은 기술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술은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철학을 가장 정교하게 전달하는 수단이죠. 그의 말투는 기술자라기보다는 철학자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며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길을 끄는 한 부스를 발견했어요. 스마트라이스 프로파일링이라는 이름의 부스였는데 벽면 가득히 도정 전후의 맛의 차이와 영양소 변화가 데이터로 분석돼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래프와 차트로 가득한 화면 앞에서 박정우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쌀알의 특성에 따라 도정 깊이와 시간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쌀이 가진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정밀한 계산이죠. 직원이 저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단순 품질 차이를 넘어서 고객이 실제로 느끼는 맛의 일관성까지 측정한 겁니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도정 과정에 반영되어 매번 동일한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흥미롭게 질문했어요. 그럼 이 기계는 사람의 감각을 대체한다는 건가요? 박정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확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인의 경험과 직관을 데이터화해서 더 정확하고 일관되게 만드는 거죠. 기술은 사람의 손길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 손길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채워주는 파트너예요. 그제야 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기술은 단순히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히려 담지 못했던 정성과 정밀함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정성이란 건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걸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포럼이 끝난 후 박정우 씨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연구소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전시장에서 다 보시진 못했을 테니 실제 도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전통 도정소를 운영하신다기에 저도 좀 궁금해졌거든요. 기술이 아닌 손으로 만들어낸 밥맛이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론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론 더 알게 되면 내 신념이 무너질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묘한 끌림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고 싶네요. 아버지가 아시면 절 죽이실 테지만 제 입에서 나온 농담에 박정우 씨도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박정우 씨의 안내를 받아 서울 외곽의 스마트 도정소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자 푸른 들판이 펼쳐졌어요. 가끔 드론이 논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드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호기심에 물었어요. 박정우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작물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수분, 병충해, 생장 정도까지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개입을 하죠. 자연의 리듬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최적의 결과를 얻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도착한 곳은 멀리서 보기엔 평범한 시멘트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대형 스크린 속엔 논 위를 비행하는 드론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천장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공기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레일을 따라 자동 선별 기계가 움직이고 있었고 수확, 건조, 포장까지 모든 공정이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매일 5톤 정도의 쌀이 처리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직원이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박정우 씨의 설명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직원이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벼의 수분 함량과 도정 온도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예전엔 숙련된 기술자가 수십 년 경험으로 감잡아야 했던 일이죠. 이제는 센서가 실시간으로 쌀알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최적의 도정 강도를 자동 조절합니다. 저는 도정 과정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두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정교했습니다. 작업자의 손길이 거의 필요 없이 기계가 알아서 도정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물은 놀라울 정도로 균일하고 깨끗했어요. 이어 박정우 씨가 QR코드를 하나 보여주었어요. 이건 저희가 개발한 품질 추적 시스템입니다. 소비자는 포장지에 QR을 스캔하면 재배지 정보부터 수확일, 건조 방식, 도정 일시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게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QR코드를 스캔해봤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엔 전남 곡성군 A지구 2025년 3월 1일 수확, 저온 건조 48시간, 도정 일시 6월 5일 오전 10시라는 정보가 떠올랐어요. 심지어 농부의 이름과 간단한 메시지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정성껏 키운 쌀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놀란 얼굴로 박정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진짜 가능한 거였어요? 박정우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은 정직합니다. 대신 진심을 담아야만 결과도 정직하죠. 기계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결국 그 기계를 어떤 철학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쌀알을 손에 쥐어봤습니다. 투명하고 윤기가 흐르는 쌀알이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어요. 그저 기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생각했던 이 작은 곡식이 기술이라는 이름의 정성과 만났을 때 이렇게 완벽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기계가 쌀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통해 더 정밀하게 만든 거네요. 제 말에 박정우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조용히 하지만 확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쌀을 소량 주문해봤어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구매가 완료됐고 이틀 만에 도착한 포장에는 정갈한 쌀 포대와 함께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배송 상태 추적은 실시간으로 가능했고 포장 또한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쌀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촉감부터 달랐어요. 일본 쌀보다 약간 더 길고 투명했습니다. 수입 쌀이라 꺼려졌지만 이미 제 호기심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에게 밥을 지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얼마 전 퇴원하셔서 집에서 요양 중이셨어요. 쌀을 씻는 순간부터 차이가 느껴졌어요. 물에 젖은 쌀알에서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밥솥 뚜껑을 여는 순간 따뜻한 김과 함께 달큰한 냄새가 퍼졌어요. 어머니는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멈춰섰습니다. 이건 내 손맛이 아니구나. 그런데 정말 맛있어.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사실 한국 쌀이에요.
어머니는 놀란 눈빛을 보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맛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 내 아버지도 맛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찡해졌어요. 아버지는 끝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편견에 사로잡혀 새로운 가능성을 거부하셨던 아버지. 지금 이 밥을 드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직접 체험한 맛, 기술, 신뢰. 저는 스스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실감했어요. 마트 시스템, 포장 기술, 배송 속도 등 한국의 일상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놀라웠습니다. 기술이 단지 편리함을 넘어서 믿음을 만든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변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한국 쌀을 그토록 미워한 이유가 뭐였을까? 편견? 아니면 두려움? 변화를 두려워했던 건 아니었을까? 어머니는 저녁을 먹은 후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잠이 드셨습니다. 약값이 밀려 걱정했는데 병원에서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연락도 왔어요. 마치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역 농협과 만나 전통 도정에 한국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파일럿 사업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지역 농민들도 시연회를 통해 눈으로 확인한 뒤 하나둘씩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박정우 씨와 다시 연락하며 기술 자문을 받았어요. 도정소를 지속 가능한 장인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한국농업진흥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린 마음으로 일본의 전통 도정 방식에 관심을 보였어요. 유이 씨, 사실 저희도 배울 게 많습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은 우리 기술이 미처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한국 기술자의 제안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도정소는 조금씩 변화했어요. 한쪽엔 전통적인 도정 방식이 유지되고 다른 한쪽엔 최신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두 방식의 결과물을 비교하며 장단점을 분석했어요. 때론 전통이, 때론 기술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NHK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망설임 끝에 출연을 결심했어요. 방송에서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전통은 지켜야 할 대상이지만 기술은 지키는 방법입니다. 장인 정신과 첨단 기술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발전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국의 한국농업진흥청과 협력하여 스마트 도정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인터뷰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다른 전통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변화하고 싶었지만 누군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유이 씨,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도전해보려고요. 한 도자기 장인의 메시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아버지가 젊은 시절 누군가로부터 받은 왜곡된 정보를 진실로 믿게 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쌀은 위험하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그 편지에는 일본 도정협회 고위 인사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쌀은 농약과 화학비료로 도배되어 있다는 식의 정보와 함께 일본 전통 도정 기술을 지키기 위해선 그들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도된 편견과 배척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아버지의 일기 글귀는 달랐어요. 내가 틀린 걸까? 요즘 들어 자주 그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건 겁이 난다. 일기장을 꼭 쥔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두려웠던 거구나. 아버지의 편견이 악의가 아니라 무지와 시대의 벽에서 비롯되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어요. 그 깨달음은 제 마음을 또 한 번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전통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 저는 그날 밤 박정우 씨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와 함께 양국의 기술과 전통을 접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토의 유이 도정소는 완전히 변화했어요. 일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작업 효율은 올라갔고 품질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과거엔 외면했던 지역의 젊은이들도 관심을 보이며 도정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성과 기술이 공존하는 도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한국의 기술과 일본의 전통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쌀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하루쌀이에요. 일본과 한국 양국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신문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 브랜드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루는 일본어로 햇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는 하루가 되죠. 하루는 햇살을 받고 자란 쌀이면서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키운 쌀이라는 뜻을 담았어요.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한국에서 도입한 스마트 도정 시스템을 보러 자주 도정소에 나오세요.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이제는 오히려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보이십니다. 유이야,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니? 어머니가 태블릿 PC를 들고 물으시며 웃으셨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상상해봅니다. 아마도 처음엔 반대하셨겠지만 결국은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박정우 씨와는 기술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며 서로의 방식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의 밥맛과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도정소에서 젊은 농부들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과 전통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질문이 끊이질 않았죠. 특히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유희 선생님, 도정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정성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성을 더 정교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믿어요. 밥 한 숟가락이 바꾼 건 단지 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충격은 전통의 미래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냈어요. 오늘도 저는 도정소에서 기계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계를 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제 손과 기계가 함께 빚어내는 쌀의 맛이 더 풍부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수출용이라고 하더군요. 도정소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의 쌀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따뜻한 밥 한 숟갈이 세대의 고집을 무너뜨렸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익숙했던 한 숟갈에서 시작된다고요. 오늘의 이야기처럼 작은 밥 한 숟갈이 누군가의 고집을 녹이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맛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감동 스케치북에서는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이야기,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진짜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감동에서 또 만나요.